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약소국이라 불리던 폴란드가 이제는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분단된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유럽 안보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두 나라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푸른 하늘은 국방부 건물의 웅장한 외관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티베르 강의 잔잔한 물결과는 달리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회의실 안에는 유럽 각국의 안보 전략가들이 모여 최근 급변하는 동유럽의 군사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 소속 안보 전략 분석가 마르코 로시입니다. 평생을 수치와 통계, 전략적 분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회의는 달랐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긴급 평가 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라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독일 측 대표 마르쿠스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군사적 빈곤국이었잖아요. 그 나라가 갑자기 러시아와 맞먹을 군사력을 갖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폴란드의 군사력 성장 곡선은 분명 비정상적이었죠. 역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수없이 짓밟혀온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K2 전차의 도입은 그저 쇼케이스용일 뿐입니다. 실전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사례는 없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측 전문가 모렐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폴란드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이 최근 3년간 300% 증가했어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대표 콜린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겠죠. 절박함이 만든 일시적 현상일 뿐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보좌관이 들어와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최신 정보가 담긴 기밀 보고서였죠. 저는 빠르게 눈을 훑으며 내용을 확인했고 곧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미 유럽 내 군사력 3위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군 전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 폴란드가 이렇게 빠르게 유럽을 압도할 괴물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 우리가 간과했던 작은 나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군사혁신의 핵심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슬라이드 화면에 한국의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폴란드에 관한 최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우는 가운데 모니터 화면은 충격적인 영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폴란드 공군기지 상공을 날아다니는 날렵한 항공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서방의 F-16이나 유로파이터쯤으로 생각했지만 영상을 확대해보자 기체에 적힌 이름이 뚜렷하게 보였죠. FA-50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촬영된 훈련 영상에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등장했죠. 낯선 디자인이었고 영상 하단 자막에는 폴란드군의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무기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유럽의 방위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내 방산 업체들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다른 길을 택한 것일까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2022년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대규모 방산 계약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다양한 방공 시스템 계약까지 포함돼 있었죠.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 특이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지 생산 한국 기술 기반 이 문구는 거의 모든 계약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 계약이었던 것이죠.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관련 통계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폴란드의 국방 예산 증가율, 방위산업 성장률, 기술 인력 충원율까지 모든 지표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과의 계약 체결 시점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군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근본부터 다시 만들고 있었고 그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빨랐죠. 다음 날 저는 국방부 동료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에요. 폴란드에 자신들의 방위산업 모델 자체를 이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폴란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 체계가 그렇게 뛰어난가요? 나토 표준 장비들과 비교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실전에서의 효율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무엇보다도 비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났죠. 한국은 자국의 지형과 위협에 맞춰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그것을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성능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단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던 거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껏 과소평가해온 나라가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사무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가 컴퓨터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폴란드의 군사력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죠. 책상 위 커피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조카 오스카르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이탈리아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마르코 삼촌, 잘 지내고 계세요? 영상통화 화면 속 오스카르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그의 뒤로는 임시 천막과 부산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오스카르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삼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직접 본 건데 K2 전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저는 조카의 말에 약간의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중시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정도로 효과적인가? 너희가 배치된 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니? 사용되고 있다고요? 삼촌, 이건 그냥 사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스카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심각한 공격을 받았는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화력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부대는 전멸했을 거예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은 느꼈지만 저에게 무기란 여전히 수치와 도표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평상시와 같은 일과를 보냈죠. 그러나 내내 오스카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간 오스카르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저는 그저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넷째 날 아침 국방부 관계자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마르코 씨,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천천히 일어섰고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카 오스카르 베리만 중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스카르 중위가 속한 부대가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현재 그는 실종 상태입니다. 순간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이었던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실종 통지서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통계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카르의 실종 이후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중시하던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오스카르의 안위가 저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국방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모든 정보망을 통해 오스카르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특수부대가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르코 씨 맞으십니까? 저는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국제구호단체 소속 김태진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억양이 느껴지는 영어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조카에 관한 소식입니까? 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오스카르 베르만 중위가 지금 저희 야전 병원에 있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폴란드군의 K808 장갑차가 그를 구조했습니다. 김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즉시 특별 허가를 받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의 임시 야전 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어와 폴란드어,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스카르가 누워있는 병실로 안내받았고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스카르, 정말 다행이구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고 오스카르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해서요. 그건 진짜였어요. 그의 침대 옆에는 찢어진 군복과 방탄조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탄조끼의 안쪽 라벨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영문과 함께 작은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김태진가 들어왔습니다. 이 방탄조끼는 한국의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고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통력이 강한 탄환도 막을 수 있죠. 오스카르 중위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김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구호단체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간 구호단체와 방산연구소의 합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인명 구조 능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오스카르를 바라보았고 그의 침대 곁에는 K808 장갑차의 승무원으로 보이는 폴란드 군인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무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인명을 구하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폴란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김태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항상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스카르의 회복 후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에 정식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죠. 폴란드의 군사적 변혁 뒤에 있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전략가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부터 교통, 숙소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북유럽 출신인 저에게도 인상적인 질서와 체계성이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공존하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폴란드 군사혁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도착한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박지훈 박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지만 진지하고 차분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전쟁의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병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입니다. 박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에 대한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시작해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지훈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상황, 즉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내 한 벽면에 걸린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 연구소의 핵심 철학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지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무기 시스템의 테스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의 시험 운행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오스카르가 말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 장비들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시스템입니다. 박지훈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체 방위 체계를 최적화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수한 것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보에 대한 철학이자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이 실제 폴란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수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는 나라의 자신감이 공항의 분위기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초청으로 저는 바르샤바 근교의 군사훈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히 무기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 방식, 부대 구성, 심지어 지휘 체계까지 한국의 시스템이 폴란드 군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성인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다음 날 오스카르가 구조되었던 야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김태진이 있었고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김태진은 병원 내부를 안내해 주었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거의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K-의료 키트, 응급처치 장비, 야전 통신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김태진은 설명했습니다. 통합방위 체계입니다. 전투 장비부터 의료, 물류, 통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K2 전차와 K808 장갑차가 배치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폴란드 군인들은 한국산 장비에 대한 뜨거운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방탄복 역시 한국산이었고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이 우리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폴란드 병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폴란드의 군수산업 단지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후화된 시설들이 이제는 첨단 생산 라인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K2 전차의 변형 모델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수산업 책임자인 크시슈토프 노박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생산 시스템 자체를 배웠습니다. 효율성, 품질 관리, 혁신적 접근 방식까지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폴란드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방 철학과 시스템을 자국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오스카르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와 K808 장갑차가 그를 구한 것은 단순히 그 장비들이 우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방위 철학이 폴란드의 전장에서 실현된 결과였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단순한 보고서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내 여러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주제는 폴란드의 군사적 변혁과 그 영향이었고 예상대로 참석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프랑스 측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위 시스템 전체를 이식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폴란드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체코, 발트 3국과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인 요한 스벤슨이 최신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이제 유럽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듯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유럽의 방위 시스템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고 그 영향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죠. 오늘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도 폴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방 시스템을 재구성하길 원한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폴란드의 군사적 변혁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많은 회원국들이 폴란드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가능케 했다고요? 영국 대표가 제게 물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폴란드의 변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유럽의 괴물을 만든 겁니다. 폴란드는 이제 나토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대표단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약소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당당한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방력을 발전시켜온 방식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폴란드 대표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국가 안보 철학의 변화까지 가져왔다고 했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유럽의 안보 지형은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폴란드가,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폴란드를 보고 있었고 폴란드는 한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수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후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로마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전략회의에 발표자로 초청되었죠. 몇 개월 전 폴란드의 변화에 의구심을 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마르코 로시 분석가의 특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의 소개에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한국은 무기뿐 아니라 철학까지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고 그것은 안보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히 한국에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 시스템과 철학을 자국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과정을 설명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고위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탈리아도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라면 분명 차갑게 거절했을 질문이었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시스템은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이죠. 회의가 끝난 후 오스카르가 저를 찾아왔고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군에 복귀한 상태였죠. 삼촌,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철학이었어. 다음 달,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방산 협력을 위한 예비회담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이 이제 제 조국의 방위체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단순한 통계와 수치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스카르를 구한 장비,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꾼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인간 중심의 철학까지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분석가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은 이제 한국의 성공이 되었고 그 성공의 물결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세계는 폴란드를 보며 놀라워했고 폴란드는 한국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70년간 쌓아온 독창적인 안보 시스템과 인간 중심의 방위 철학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 폴란드를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의 힘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존 노하우와 철학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폴란드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